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감옥을 분석하고 병원을 분석하고 학교를 분석하고 섹슈얼리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권력은 억압이 아니라 규범을 통해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HIV 양성이라는 걸 알면서도 파트너들과 관계를 지속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평생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한 사람이 가장 사적인 순간에는 스스로 그 권력에 굴복했고 어쩌면 타인에게 폭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미셸 푸코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가장 모순적인 인간이었던 사람. 오늘은 업적이 아니라 그 모순의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26년 프랑스 중서부의 소도시 푸아티에. 미셸 푸코는 이 도시의 부유한 외과 의사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폴 푸코는 전형적인 프랑스 부르주아였습니다. 권위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폴이었고 미셸의 본명도 폴 미셸 푸코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푸코는 이 이름이 싫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스스로 폴을 지우고 미셸로만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그것은 평생의 반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푸코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내성적이었고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시절부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동성에 끌리는 감정. 1930년대 프랑스 소도시에서 외과 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수치심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푸코는 10대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고 비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푸코는 이 시절을 훗날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 시기를 봐야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통제하는지, 어떻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비정상을 제거하는지. 그는 그것을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5년 푸코는 파리로 올라옵니다. 프랑스 최고 엘리트 양성 기관인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 줄여서 ENS에 입학합니다. 이곳은 사르트르, 보부아르, 알투세르, 부르디웨가 거쳐간 곳입니다. 프랑스 지성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푸코는 이곳에서 무너집니다. 입학 초기 그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자해를 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적응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모인 곳에서 그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담당 의사가 푸코를 정신과에 보냈을 때 푸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동성애적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의사는 그것을 치료해야 할 병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푸코가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이 경험이 씨앗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규정하는가? 누가 무엇을 병이라고 부르는가? 그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1950년대 푸코는 철학과 심리학을 동시에 공부합니다. 당시 프랑스 지식인 사회는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르트르가 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르트르의 언어로 생각하고 사르트르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푸코는 잠시 공산당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시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의 규율, 집단의 논리, 개인을 집어삼키는 이념. 그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도 정상적인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1954년부터 그는 스웨덴, 폴란드, 독일을 떠돌며 교수직을 맡습니다.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사회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그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저작을 씁니다. 바로 1961년에 출판될 광기의 역사입니다. 광기의 역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광의는 원래부터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는가? 푸코는 중세 유럽부터 추적합니다. 중세의 광의는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성한 무언가를 가진 존재로도 여겨졌습니다.
광인은 거리를 떠돌았고 때로는 배에 태워 다른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바보들의 배라는 이미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 무언가가 바뀝니다. 파리에 일반 병원이 세워집니다. 이름은 병원이지만 실제로는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광인, 불황자, 실업자, 매춘부, 범죄자. 사회의 정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한데 묶여 격리되었습니다. 푸코는 여기서 핵심을 짚습니다. 광기는 의학적으로 발견된 게 아닙니다. 광기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누군가를 미쳤다고 부르는 것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권력의 행위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긋는 것, 그 선 자체가 권력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동성애는 1973년까지 미국 정신의학회 공식 진단 기준에 정신장애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푸코가 살던 시대까지도 동성애는 병이었습니다. 그가 광기를 연구한 건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1963년 임상의학의 탄생. 1966년 말과 사물. 특히 말과 사물은 프랑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초판이 몇 주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푸코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됩니다. 이 책에서 푸코는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지식의 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건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의 틀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은 최근의 발명품이다. 인간을 인식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놓는 인문과학 자체가 18세기 이후에야 등장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러니 인간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 책을 공격했습니다. 역사 없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둘로 갈렸습니다. 이 논쟁은 사실 세대 교체이기도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에서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로의 전환. 푸코는 그 전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69년 지식의 고고학. 그리고 1970년 그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됩니다. 취임 강연의 제목은 담론의 질서였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나보다 앞서 있었으면 했고 내가 그저 그 속에 끼어들면 되었으면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프랑스 최고 지성의 자리에 오른 남자가 취임 강연의 첫 마디로 한 말이 나는 말하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푸코의 모든 것이 느껴집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적 지향도, 병도, 감정도. 그 두려움이 역설적으로 그를 말하는 것, 담론, 권력에 대한 가장 예리한 분석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학문으로 해부한 겁니다. 1975년 감시와 처벌이 출판됩니다. 푸코의 책 중 아마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파놉티콘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설계한 원형 감옥입니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위를 죄수들의 방이 원형으로 둘러쌉니다. 감시탑의 간수는 모든 방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습니다. 간수가 실제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수들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없어도 마치 감시받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 전체가 파놉티콘이라고. 학교, 병원, 공장, 군대. 이 모든 기관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가 내면화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자체가 권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왜 우리는 상사가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척 할까요? SNS에서 왜 우리는 좋아요를 받을 법한 모습으로 자신을 연출할까요?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왜 우리는 규범에 맞게 행동할까요? 권력이 우리를 외부에서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권력을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푸코 자신을 봅니다.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감시했습니다. 게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정상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파놉티콘을 분석하면서 자기 자신이 파놉티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976년부터 성의 역사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푸코는
또 한 번 상식을 뒤집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성에 대해 극도로 억압적이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푸코는 반문합니다. 그 시대의 성에 대한 담론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냐고. 의학 담론, 교육 담론, 법률 담론, 종교 담론 모두가 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 정상적인 성과 비정상적인 성을 나누면서 억압이 성을 없앤 게 아닙니다. 분류하고 관리하고 통제한 겁니다. 동성애를 도착증으로 분류하고 정상 가족을 규범으로 설정하고 그 범주 밖의 모든 것을 병리화한 겁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푸코는 점점 더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그는 게이 권리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푸코는 이탈리아 신문의 의뢰를 받아 이란에 2번 방문하고 르포를 씁니다. 그리고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서구식 근대화와 세속 권력에 맞서는 영적 정치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푸코 생애 최대의 지적 실수로 꼽힙니다. 혁명 이후 이란에서 여성들이 탄압받고 동성애자들이 처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이란 망명 여성이 공개적으로 푸코를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억압을 낭만화했다고. 푸코는 이 비판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메커니즘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분석한 사람이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권력주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반대한 것은 서구 근대성의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무엇이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1980년대 초 푸코는 샌프란시스코를 자주 방문합니다. 게이 해방운동의 중심지였고 그는 그곳의 게이 커뮤니티와 깊이 어울렸습니다. 처음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이즈가 등장합니다. 1981년 미국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됩니다. 처음에는 게이암으로 불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푸코가 평생 분석한 낙인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특정 집단을 오염된 존재로 만드는 권력의 작동. 푸코는 1983년 초 자신이 HIV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계속했고 강의를 계속했고 샌프란시스코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푸코의 전기를 쓴 제임스 밀러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푸코가 자신이 HIV 양성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위험한 성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죽음과의 유희, 한계 경험에 대한 그의 철학적 관심의 극단적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것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당시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고 진단을 알았다 해도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다고.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1984년 6월 25일 미셸 푸코는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사인은 에이즈 관련 합병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그의 파트너 다니엘 트페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코는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저작 교정을 받다고. 성의 역사 2권과 3권이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푸코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그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심하는 태도. 정상이라는 개념, 진실이라는 개념,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중 100년 후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권력은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다는 것. 법과 제도뿐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규범 안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력을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셋째, 지식은 중립이 아니라는 것. 누가 무엇을 지식으로 인정하는가, 누구의 말이 전문가의 말로 받아들여지는가, 이것 자체가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푸코는 대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체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무엇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결국 무엇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배척해야 할 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그가 평생 분석한 권력에 의한 억압을 자기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지식인이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장 겁쟁이였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게이라는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그가 느꼈을 수치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결핍이 결국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고 동시에 그를 가장 비극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책을 쓰는 것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권력을 분석하면서 자신 안의 권력을 분석했습니다. 광기를 연구하면서 자신 안의 광기와 싸웠습니다. 성의 역사를 쓰면서 자신의 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57세에 자신이 평생 연구한 낙인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질병으로 자신이 평생 두려워한 폭로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규범인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면서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그 감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푸코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